걘 그냥 애 낳는 기계야. 지금은 너밖에 안 보여. 나 이 사람 믿어요. 재혁 오빠 아이디어 하나는 진짜 좋으니까. 배신자한테 회사를 키워줬다고? 그 자식이 우리 동생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냐? 서울 근교의 한적한 공단 지역 반석전자 본사 건물 앞으로 검은색 제네시스가 천천히 들어섭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는 강재혁, 올해 39살로 요즘 잘 나가는 중소기업 대표입니다. 정갈하게 다림질된 셔츠에 명품 시계까지 그의 모습은 성공한 사업가 그 자체였죠. 대표님, 오늘 오후 2시에 하이테크와 미팅이 있으시고 3시 반에는 은행 담당자와 약속이 잡혀 있습니다. 비서 김미연이 스케줄을 읽어주며 따라 들어옵니다. 재혁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성공 뒤에는 그의 아내 서진이가 있었습니다. 진이는 35살 명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후 곧바로 재혁과 결혼해 지금까지 남편의 사업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죠. 그녀의 친정은 대대로 정밀 기계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업계의 터줏대감이었습니다. 오빠, 재혁 오빠 아이디어 하나는 진짜 좋으니까 믿어줘요. 7년 전 창업 초기 진이가 친정 오빠 서강호에게 간절히 부탁했던 그 말이 오늘의 반석전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진이의 친정에서 제공한 초기 자본금 10억 원, 그리고 오랜 세월 쌓아온 기술력과 거래처 네트워크까지 모든 것이 진이를 통해 재혁에게 흘러들어갔죠. 나 이 사람 믿어요. 정말로요. 진이의 그 믿음 덕분에 재혁은 창업 7년 만에 연 매출 100억 원을 넘기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직원도 50명을 넘어서고 업계에서도 혁신적인 기업으로 인정받기 시작했죠. 재혁은 사무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공장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7년 전만 해도 원룸에서 시작했는데 이제 이렇게 큰 회사가 되다니. 그의 뒤로 비서 김미연이 조심스럽게 다가옵니다. 대표님, 사모님께서 전화 주셨는데요. 오늘 저녁에 친정에서 식사하신다고 하셨어요. 미연의 말에 재혁은 잠시 표정이 굳어집니다. 요즘 들어 진이의 친정 식사 자리가 부담스러웠거든요. 매번 회사 이야기, 사업 확장 이야기가 나오고 자신은 마치 사위라기보다는 투자받은 사업가 같은 기분이 들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팅이 끝나면 바로 가보죠. 재혁이 대답하자 미연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재혁의 눈에는 미연의 뒷모습이 유독 예뻐 보였습니다. 26살의 미연은 대학 졸업 후 바로 반석전자에 입사해 3년째 재혁의 비서로 일하고 있었죠. 한편 집에서는 진이가 만삭의 몸을 이끌고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9달째 뱃속의 아이는 이제 곧 세상에 나올 예정이었죠. 진이는 배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아가야, 아빠가 이렇게 성공한 회사 만들어놨으니까 걱정 없이 나와도 돼.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요즘 재혁이 집에 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아무리 바빠도 진이와 함께 저녁을 먹으려 노력했는데 최근 몇 달간은 업무를 핑계로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여보, 오늘도 늦어? 진이가 전화를 걸었을 때 재혁의 목소리에는 어딘지 모를 피로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응, 미안해. 요즘 큰 계약건이 있어서 정신이 없어. 오늘은 친정에서 먹고 와. 진이는 아쉬운 마음을 삼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그렇게 자상했던 남편이 성공하면서 점점 달라지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업이 잘 되니까 바쁜 거겠지. 나중에 아이 낳고 나면 또 예전처럼 돌아올 거야. 그날 저녁 친정 식사 자리에서 진이의 오빠 서강호가 말했습니다. 재혁이 그 녀석 요즘 정말 잘 나가더라. 우리가 도와준 보람이 있네. 진이는 뿌듯한 마음으로 대답했죠. 네, 오빠 덕분이에요. 재혁이도 항상 고마워해요. 하지만 그날 밤 진이의 휴대폰에는 한 통의 익명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당신 남편, 우리 비서랑 매주 같은 호텔방 들어갑니다. 진이는 그 메시지를 보고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이런 건 누군가의 장난이거나 오해일 거야. 재혁이가 그럴 리 없어.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불안한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진이는 처음에는 그 익명의 메시지를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7년간 함께 해온 남편을, 그것도 자신이 만삭인 상황에서 바람을 피울 거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여자의 육감이라는 건 참 무서운 법입니다. 한번 의심이 시작되자 평소에는 눈에 띄지 않던 것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죠. 밤늦게 돌아오는 남편의 셔츠에서 나는 낯선 향수 냄새, 예전에는 절대 하지 않던 샤워를 집에 와서 바로 하는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사랑스러운 아내를 보는 눈이 아니라 그저 임신한 여자를 보는 시선이었죠. 여보, 요즘 너무 바쁘죠? 주말에라도 같이 시간 보내면 안 될까요? 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재혁의 대답은 시큰둥했습니다. 아, 이번 주말에도 미팅이 있어. 큰 계약건이라서 빠질 수가 없거든. 미안해. 업무라는 핑계로 주말에도 집을 비우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예전 같으면 진이와 함께 아기용품을 사러 다니거나 태교 음악을 들으며 배를 쓰다듬어 주던 재혁이었는데 이제는 집에 있어도 늘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 진이는 우연히 재혁의 차 키를 발견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을 일이었지만 불안한 마음에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손이 떨리면서도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빼내어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영상들을 하나씩 확인하던 진이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재혁이 혼자 차를 타고 있는 영상도 있었지만 조수석에 김미연이 앉아 있는 영상들도 여러 개 있었거든요. 그것도 업무 시간이 아닌 저녁 시간대에 말이죠. 가장 충격적인 건 며칠 전 녹화된 음성이었습니다. 엔진을 끄고 주차한 상태에서 녹음된 것 같았는데 재혁과 미연의 대화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오빠, 오늘도 호텔 가요. 그 침대에서 진희 씨 생각 안 나요? 미연의 목소리였습니다. 26살 처녀의 목소리라기보다는 남자에게 완전히 빠진 여자의 목소리였죠. 그리고 재혁의 대답이 진희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걘 그냥 애 낳는 기계야. 지금은 너밖에 안 보여. 진희는 임신하고 나서 더 뚱뚱해졌고 맨날 배만 만지작거리고 있어. 솔직히 여자로 안 보인다고. 그럼 아기 낳고 나서 이혼할 거예요? 미연이 물었습니다. 당장은 어렵지. 진희 친정에서 돈 많이 됐거든. 하지만 회사가 더 커지면 그때는 생각해 볼게.
일단 지금은 내가 참아줘야 해. 진이는 배를 움켜쥐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입덧으로 고생하면서도 남편을 위해 친정에 머리 숙여가며 투자금을 받아온 게 자신이었는데 그 남편이 자신을 애 낳는 기계라고 부르다니. 그동안 자신이 믿고 사랑했던 남편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그날 밤 재혁이 또다시 늦게 들어왔을 때 진이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미팅 어떻게 됐어요? 아, 잘 됐어. 계약 성사될 것 같아. 재혁은 능숙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셔츠에서는 여전히 낯선 향수 냄새가 났고 머리도 샤워한 듯 촉촉했죠. 그런데 여보, 비서 김미연 씨는 어떤 분이에요? 업무 능력이 좋은가 봐요. 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재혁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비서? 요즘 비서랑 늦게까지 동행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많이 친하게 보여서요. 그냥 업무상 필요해서 가끔 같이 다닐 뿐이야. 당신이 그런 생각할 줄은 몰랐네. 하지만 진이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거짓말, 배신, 그리고 자신을 향한 차가운 시선까지. 뱃속의 아이가 움직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엄마의 슬픔을 느끼는 것처럼 말이죠. 그날 밤 진이는 친정 오빠 서강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나 좀 이상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집에 가도 될까? 무슨 일인데? 재혁이가 뭘 잘못했어? 강호의 목소리에는 이미 무언가를 눈치챈 듯한 날카로움이 있었습니다. 일단 직접 만나서 얘기할게. 진이는 눈물을 참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옆에서 잠든 남편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7년간 함께한 시간들이 모두 거짓이었을까? 내가 이렇게 바보였을까? 다음 날 아침 재혁이 회사에 간 사이 진이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배가 무거워서 힘들었지만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었거든요. 마지막으로 결혼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행복했었는데. 진이는 친정으로 돌아가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오빠 서강호는 분노로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죠. 저런 자식한테 회사를 키워줬다고? 내가 바보였구나. 강호는 주먹을 불끈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빠, 나는 괜찮아. 그냥 이제 정리하고 싶어. 진이는 배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7년간의 결혼 생활, 그리고 뱃속의 아이까지 생각하면 쉽게 내릴 수 있는 결정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 그 남자와 함께 살 수는 없었거든요. 그날 밤 재혁이 집에 돌아왔을 때 진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탁자 위에는 차갑게 식은 저녁과 함께 한 장의 편지가 놓여 있었죠. 여보, 나는 친정에 있을게요. 당분간 혼자 지내세요. 재혁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임신해서 예민해진 거겠지. 며칠 있으면 돌아올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진이가 돌아올 기미는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강호에게서 차가운 연락이 왔습니다. 재혁아, 우리 진이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 강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7년 동안 너한테 모든 걸 다 해줬는데 이게 보답이야? 재혁은 당황했습니다. 형님, 무슨 말씀이신지. 진이가 뭔가 오해를 한 것 같은데요. 오해? 호텔에서 비서랑 놀아나는 게 오해야? 강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진이한테서 다 들었어.
내가 우리 동생을 뭐라고 불렀는지도 말이야. 그제서야 재혁은 자신의 모든 것이 들통났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강호는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회사는 반석전자와 모든 거래를 중단한다. 그리고 투자한 돈도 당장 회수할 거야. 재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진이의 친정회사는 반석전자의 핵심 부품 공급업체였을 뿐만 아니라 주요 거래처들과의 연결고리 역할도 했거든요. 만약 그들이 손을 뗀다면 회사가 어떻게 될지 뻔했습니다. 형님, 잠깐만요. 얘기 한번 해보시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재혁이 급히 말했지만 강호는 이미 전화를 끊은 후였습니다. 한 달 후, 진이는 친정에서 아들 도윤을 낳았습니다. 예쁘고 건강한 아이였죠. 하지만 출생신고를 할 때 진이는 아버지란을 비워두었습니다. 재혁의 이름을 적을 수 없었거든요. 언니, 그래도 애 아빠인데. 진이의 동생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윤이한테는 좋은 아빠가 필요해. 그 사람은 우리 아이 아빠 자격이 없어. 그 사이 재혁은 급격히 기울어가는 회사를 붙잡으려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진이의 친정에서 손을 뗀 순간부터 모든 것이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렸죠. 주요 거래처들이 하나둘씩 계약을 끊기 시작했고 은행에서도 대출을 회수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대표님, 이러다가 회사가 정말 망할 것 같아요. 김미연이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녀도 이제 재혁의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당분간 좀 조용히 지내자. 진이 문제가 정리될 때까지는. 재혁이 말했지만 미연의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일 때는 매력적이었지만 몰락해가는 남자는 별로였거든요. 그로부터 6개월 후 재혁은 결국 진이에게 이혼 서류를 보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거죠. 진이는 그 서류를 받아보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언니, 정말 사인할 거야? 동생이 물었을 때 진이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이제 정말 끝내야지. 이혼 서류에 사인을 하는 순간 진이는 묘하게 홀가분했습니다. 7년간의 결혼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거든요. 옆에서 자고 있는 도윤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도윤아, 이제 엄마랑 단둘이 살자. 엄마가 정말 좋은 사람으로 키워줄게. 그런데 재혁은 이혼 후에도 미영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회사가 기울어가는 상황에서 그녀가 유일한 위안이었거든요. 결국 1년 후 재혁은 미연과 재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미 반석전자는 거의 무너진 상태였죠. 직원들은 하나둘씩 회사를 떠났고 사무실도 절반으로 줄여야 했습니다. 예전에 100억 원을 넘나들던 매출은 10억 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떨어졌죠. 무엇보다 진이의 친정에서 완전히 손을 뗀 상황에서 새로운 거래처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배신자한테 줄 건 없지. 강호는 업계 사람들에게도 재혁의 이야기를 했고 자연스럽게 재혁은 업계에서 신뢰를 잃어갔습니다. 한편 진이는 친정에서 조용히 도윤을 키우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하루가 다르게 자랐고 재혁을 닮은 큰 눈이 인상적이었죠. 하지만 진이는 도윤에게 아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도윤이는 엄마만 있으면 돼. 다른 건 필요 없어.
강호는 조카를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도 애한테는 아빠가. 하지만 진이는 단호했죠. 그 사람은 우리 도윤이 아빠가 될 자격이 없어요. 법적으로도 이미 남이고요. 1년이 흘렀습니다. 재혁의 예상과 달리 회사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죠. 오히려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진이의 친정에서 손을 뗀 것은 시작에 불과했거든요. 업계는 생각보다 좁았고 서강호의 영향력은 재혁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대표님, 하이테크에서도 계약 취소 통보가 왔습니다. 김미연이 창백한 얼굴로 보고했습니다. 하이테크는 반석전자의 주요 거래처 중 하나였는데 그들마저 등을 돌린 것이었죠. 재혁은 직접 하이테크 대표를 만나러 갔습니다. 사장님,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개선할 수 있는 건 다 개선하겠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재혁 씨, 사업은 신뢰가 생명이야.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회사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 업계의 재혁의 사생활이 다 알려진 것이었습니다. 2년이 지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직원 50명이었던 회사는 이제 10명도 안 되었고 사무실도 절반으로 줄여야 했죠. 월급 지급도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김미연도 점점 불안해했습니다. 오빠, 이러다가 정말 회사 문 닫는 거 아니에요? 나도 다른데 알아봐야 하나? 예전에는 재혁을 대표님이라고 불렀는데 어느새 오빠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3년째가 되자 재혁은 개인 보증을 서며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은행에서도 더 이상 돈을 빌려주지 않으려 했거든요. 재혁 씨, 이제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담보로 잡힌 부동산도 거의 한계치에 와 있어요. 은행 담당자의 말에 재혁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 즈음 김미연의 태도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빠, 나 이제 정말 못 버티겠어. 월급도 못 받은 지 3개월째인데 어떻게 살아? 예전에 다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계산적인 모습만 남아 있었죠. 4년째 재혁은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미연과 결혼을 하기로 한 것이었죠. 결혼하면 좀 나아질까? 하는 막연한 기대와 함께 그녀가 유일하게 자신 편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은 초라했습니다. 하객도 몇 명 되지 않았고 예전 화려했던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죠. 진이와 결혼할 때는 200명이 넘는 하객들이 축복해줬는데 이번에는 20명도 안 되었습니다. 이제라도 다시 시작해보자. 재혁이 미연에게 말했지만 미연의 표정에는 의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와 결혼하는 줄 알았는데 빚더미에 앉은 남자와 결혼하게 된 것이었거든요. 5년째가 되자 마침내 재혁은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투자자들과 채권자들이 모여 이사회를 열었고 재혁을 대표해서 해임시킨 것이었죠. 강재혁 대표의 경영 실패로 인해 회사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를 믿고 맡길 수 없습니다. 재혁은 자신이 7년간 키워온 회사에서 쫓겨나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꼭 회복시켜 보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죠.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재혁에게 미연이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빠, 나 이제 못 견디겠어.
이런 생활 언제까지 해야 해? 미연아, 조금만 참아줘. 내가 다른 사업을 시작해 볼게. 재혁이 애원했지만 미연은 이미 마음을 정한 듯 했습니다. 다른 사업이요? 뭘로요? 빚만 잔뜩 지고 있으면서 미연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 외국에 있는 언니한테 가기로 했어. 여기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어. 재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연아, 우리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됐잖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결혼? 이게 결혼이에요? 미연이 비웃었습니다. 가난한 남자랑 사는 게 결혼이에요? 나는 성공한 사업가 아내가 되고 싶었던 거지. 실패자의 아내가 되려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일주일 후, 미연은 정말로 짐을 싸서 떠났습니다. 오빠, 그동안 고마웠어요. 하지만 나도 내 인생이 있어요.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를 타면서 뒤돌아보지도 않았죠. 재혁은 혼자 남겨진 집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회사도 잃고, 아내도 잃고, 이제 남은 것은 빚뿐이었죠. 벽에 걸린 거울을 보니 5년 전의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는 반백이 되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거든요. 내가 뭘 위해 살았던 걸까? 재혁은 중얼거렸습니다. 성공을 위해 진이를 버렸지만 그 성공도 오래가지 못했죠. 결국 모든 것을 잃고 홀로 남겨진 것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진이와 도윤 생각이 났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도윤이는 얼마나 컸을까? 하지만 이제 와서 찾아갈 면목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버린 가족을 실패하고 나서 다시 찾는다는 것은 너무나 뻔뻔한 일이었거든요. 재혁은 그날 밤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잘못들이 하나하나 떠올랐고 후회와 자책감에 시달렸죠. 모든 게 내 잘못이었어.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던 거야. 며칠 후 재혁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예전에 살던 큰 아파트는 빚 때문에 팔아야 했거든요. 짐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진이와 함께 찍은 결혼 사진이었죠. 사진 속의 진이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때의 자신도 진심으로 행복했었고요.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재혁은 사진을 가슴에 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혁은 모든 것을 잃고 혼자가 된 후 몇 달을 멍하니 보냈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하루 종일 누워만 있는 날이 많았죠. 돈도 사람도 남지 않았고 무엇보다 살아갈 의욕조차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느 날 배가 너무 고파서 근처 재래시장을 돌아다니던 중 한 국밥집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정선인의 국밥이라는 소박한 간판이 걸린 작은 식당이었죠. 주머니에 있는 몇 천 원으로 겨우 한 끼는 때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재혁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방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도윤아, 그릇 조심하고. 손이 엄마 닮았네. 이모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 그 목소리는 분명 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재혁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5년 만에 듣는 전 아내의 목소리였죠. 그리고 도윤이라는 이름. 그 이름은 분명 자신의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잠시 후 주방에서 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소박한 앞치마를 두른 진이었죠. 5년 전보다 조금 야윈 것 같았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그녀 옆에는 큰 눈망울의 5살 남자아이가 서 있었죠.
재혁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 아이의 눈이 자신과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코와 인매도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진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진이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차가운 표정을 지었죠. 어머, 이게 누구세요? 진이야? 재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손님이세요? 그럼 일단 앉으세요. 진이는 마치 처음 만난 손님을 대하듯 정중하지만 냉랭하게 말했습니다. 재혁은 어쩔 수 없이 빈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 사이 도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재혁을 바라보고 있었죠. 저 아이는 재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 아들이에요. 도윤아, 인사드려. 진이가 말하자 도윤이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재혁은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친아들이 자신을 아저씨라고 부르다니. 도윤아, 너 몇 살이니? 5살이에요. 도윤이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재혁은 계산해 봤습니다. 진이가 임신했을 때 낳은 아이가 맞다면 지금 5살이 맞았죠. 분명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진이야, 잠깐 얘기 좀. 재혁이 말을 꺼내려 하자 진이가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저희는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주문 안 하실 거면 나가주세요. 재혁은 어쩔 수 없이 국밥을 주문했습니다. 진이가 직접 가져다 준 국밥을 받으며 손이 스쳤는데 진이는 즉시 손을 뺐죠. 진이야, 도윤이. 내 아들이지? 재혁이 간신히 물었습니다. 진이는 잠시 그를 바라보더니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도윤이 아빠는 따로 있어요. 그럼 재혼했다는 거야? 재혁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재혼이요? 진이가 비웃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결혼한 적 없는데요. 도윤이는 제가 혼자 낳아서 키우고 있어요. 재혁은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도윤이한테는 외삼촌이 아버지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법적으로도 외삼촌이 후견인이고요. 진이의 말에 재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나는 뭐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야? 재혁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당신이요? 진이는 차가운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저희와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5년 전에 이미 끝난 일이거든요. 재혁은 머리를 감쌌습니다. 진이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때 내가 미쳤었어. 지금 생각해보니 지금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어요. 진이가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이 저를 뭐라고 불렀는지 기억하세요? 애 낳는 기계라고 했잖아요. 재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했던 잔인한 말들이 고스란히 되돌아오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당신 상황도 다 알고 있어요. 회사 망하고 재혼한 부인한테도 버림받았다죠? 이제 와서 우리를 찾는 이유가 뭐예요? 진이의 목소리에는 냉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재혁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진이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거든요. 성공했을 때는 가족을 버렸으면서 실패하고 나서야 찾아온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진이야,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도윤이만이라도. 재혁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도윤이는 아빠 없이도 잘 자라고 있어요. 진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외삼촌이 아버지 역할을 해주고 있고 무엇보다 행복해요.
그때 도윤이 뛰어와서 진이의 치마를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왜 울어요? 진이는 아이를 안아 올리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도윤아, 아저씨는 슬픈 일이 있나 봐. 우리는 신경 쓰지 말자. 재혁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버린 가족이 자신 없이도 이렇게 행복해하고 있다는 게 더 아팠거든요. 내가 뭘 해야 용서받을 수 있을까? 재혁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진이는 도윤을 아는 채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용서요? 그런 건 처음부터 없었어요. 당신은 이미 우리 인생에서 지워진 사람이에요. 그럼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진이는 잠시 그를 바라보더니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5년 전에 당신이 선택한 길이에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어요. 그리고 진이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내 아들을 당신 같은 사람의 아버지로 만들 생각은 없어요. 그 말은 재혁에게 치명타였습니다. 자신이 아버지가 될 자격조차 없다는 선언이었거든요. 진이의 차가운 말에 재혁은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조차 없었습니다. 자신이 아버지가 될 자격이 없다는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거든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겨우 일어섰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진이야. 재혁이 마지막으로 부르려 했지만 진이는 이미 도윤과 함께 주방으로 들어간 후였습니다. 재혁은 국밥값을 테이블에 놓고 비틀거리며 식당을 나왔죠. 거리를 걸으며 재혁은 자신의 처지를 되돌아봤습니다. 회사에서 쫓겨나고 아내에게 버림받고 이제는 친아들에게조차 거부당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진이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당신 같은 사람의 아버지로 만들 생각은 없어요. 집으로 돌아온 재혁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기에는 초라하고 비참한 중년 남자가 서 있었죠. 5년 전 성공한 사업가였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망가진 거야? 그날 밤 재혁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도윤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자신을 닮은 큰 눈, 밝은 미소. 분명 자신의 피를 나눈 아들이었는데 그 아이는 자신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재혁은 다시 그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멀리서 몰래 지켜보려고 했죠. 도윤이 학교에서 돌아와 진이를 도와 일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5살 아이가 벌써 어른스럽게 행동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도윤이 정말 기특하다. 엄마 일 도와주고. 진이가 아이를 쓰다듬으며 말하는 모습을 보니 재혁은 더욱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있었다면 진이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요. 그때 한 남자가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였는데 진이가 반갑게 맞이했죠. 오빠,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재혁은 그 남자가 서강호라는 걸 알아봤습니다. 진이의 오빠이자 자신의 전 처남이었죠. 강호는 도윤을 안아 올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도윤이 오늘은 뭐 했어? 삼촌,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요. 선생님이 잘 그렸다고 했어요. 도윤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도윤이 참 똑똑하다. 삼촌이 맛있는 거 사줄까? 강호의 목소리에는 조카를 향한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재혁은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강호가 자신보다 훨씬 좋은 아버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며칠 후 재혁은 용기를 내어 진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직접 만나서는 차가운 거절만 돌아올 것 같아서였죠. 진이야, 나는 정말 후회하고 있어.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도윤이를 보니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 내가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너무 괴로워. 하지만 그래도 내 아들인데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하지만 편지에 대한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재혁이 다시 식당에 갔을 때 진이가 찢어진 편지 조각들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모습을 봤죠. 재혁은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도윤이 다니는 유치원을 알아내어 몰래 가서 지켜보기 시작했죠. 아이가 친구들과 노는 모습, 선생님께 인사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 한편으로는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도윤이 유치원에서 넘어져 무릎을 다쳤습니다. 재혁은 달려가고 싶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죠. 대신 멀리서 진이가 급히 달려와 아이를 안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도윤아, 어디 다쳤어? 엄마가 호호 불어줄게. 진이의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들으며 재혁은 자신의 무력함을 느꼈습니다. 아이가 다쳤을 때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 깨달았거든요. 그날 밤 재혁은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내가 계속 이렇게 지켜보기만 하는 게 맞을까? 진이 말이 맞아. 나는 정말 아버지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다음 날 재혁은 큰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진이와 도윤 앞에 나타나지 않기로 한 것이었죠. 대신 멀리서라도 도윤이 잘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며 살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이에게 짧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진이야, 더 이상 너희를 괴롭히지 않을게.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 도윤이가 행복하게 자라는 모습만 멀리서 지켜볼게. 미안해. 그 메모를 식당 문에 끼워 넣고 재혁은 돌아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으려 했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식당을 바라봤죠. 그 안에서 진이와 도윤이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들은 나 없이도 행복해. 내가 나타나는 것만으로도 방해가 되는 거야. 재혁은 그렇게 생각하며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끔씩 멀리서 도윤의 모습을 보며 아버지로서의 그리움을 달랠 뿐이었죠.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도윤이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노는 모습을 보다가 한 아이가 도윤아, 너 아빠는 어디 있어? 라고 묻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생각하더니 나는 엄마랑 삼촌이 있어서 아빠는 필요 없어라고 대답했죠. 그 말을 들은 재혁은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아빠가 필요 없다고 말하다니. 하지만 동시에 아이가 상처받지 않고 밝게 자라고 있다는 것에 안도감도 느꼈습니다. 그래, 이게 맞아. 내가 없는 게 도윤이에게는 더 좋은 거야. 재혁은 그렇게 자신을 위로하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재혁은 그날 이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성공한 사업가 강재혁도 실패한 아버지도 아닌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살기로 한 것이었죠. 서울을 떠나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작은 소도시로 내려갔습니다. 충청남도의 한적한 소도시, 그곳에서 재혁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름도 바꾸고 과거의 모든 것을 버렸죠. 이제 그는
그저 일용직 노동자 강철수였습니다. 아저씨, 택배 상하차 일 해보실래요? 하루에 7만 원 드려요. 택배회사 사장이 제안했을 때 재혁은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매출이 수천만 원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하루 7만 원을 받고 무거운 박스를 나르는 일을 하게 된 것이었죠. 처음에는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에서만 앉아서 일하던 몸으로 하루 종일 무거운 짐을 나르는 것은 쉽지 않았거든요. 손에는 물집이 생겼고 허리와 어깨는 항상 아팠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 보이는데. 함께 일하는 젊은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직 적응이 안 돼서 그래요. 재혁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마음의 고통이 더 컸거든요. 밤이 되면 작은 고시원 방에서 혼자 도윤히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쯤 뭐 하고 있을까? 잘 자라고 있을까? 가끔 서울에 있는 지인에게 부탁해서 도윤의 소식을 들어보기도 했죠. 도윤이요? 아, 진희 씨 아들 말씀이시군요. 잘 크고 있어요. 요즘 태권도도 배우고 있다더라고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재혁은 기뻤지만 동시에 외로웠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 없이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것이 고마우면서도 쓸쓸했거든요. 시간이 흘러 재혁은 막노동 일도 하게 되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섞고 땀을 흘리며 일했죠.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형님, 손 좀 봐요. 또 까졌네. 현장의 젊은 작업자가 재혁의 손을 보며 말했습니다. 굳은 살이 생기고 상처투성이가 된 손을 보며 재혁은 묘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이렇게라도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기분이었거든요. 어느 날 현장에서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젊은 작업자가 높은 곳에서 떨어질 뻔한 것을 재혁이 몸으로 받아낸 것이었죠. 덕분에 재혁은 팔을 다쳤지만 젊은 작업자는 무사했습니다. 아저씨, 정말 고마워요. 아저씨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작업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가족 같은 사이잖아요. 재혁의 말에 현장 사람들이 모두 감동했죠. 예전에 냉정한 사업가였다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이었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재혁은 어느덧 그 지역에서 믿음직한 일꾼으로 인정받게 되었죠. 성실하고 묵묵히 일하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좋아했습니다. 철수 아저씨, 우리 딸 결혼식에 꼭 와주세요. 아저씨 없으면 안 돼요. 택배회사 사장이 진심으로 부탁했습니다. 재혁은 그런 마음들이 고마웠죠. 돈과 지위로 맺어진 관계가 아닌 진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던 중 어느 날 우연히 신문에서 도윤의 소식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역 신문에 작게 실린 기사였는데 도윤이 전국 어린이 태권도 대회에서 금메달을 땄다는 내용이었죠. 사진 속의 도윤은 이제 10살이 되었고 훨씬 의젓해 보였습니다. 메달을 목에 걸고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니 재혁은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있구나. 기사에는 도윤이 엄마와 삼촌의 응원 덕분에 할 수 있었다고 말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재혁은 그 말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죠. 자신의 자리에서 서강호가 아버지 역할을 잘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 이게 맞아. 도윤이에게는 좋은 아버지가 있어. 재혁은 그렇게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몇 달 후, 재혁은 도윤의 학예회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그리움에 조심스럽게 서울로 올라갔죠. 학교 뒤편에 숨어서 멀리서나마 아들의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요. 학예회장에서 도윤이 연극을 하는 모습을 보며 재혁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이는 이제 정말 의젓한 초등학생이 되어 있었죠. 연극이 끝나고 관객석에서 진이와 강호가 박수를 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연극이 끝난 후 한 학부모가 재혁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도윤이 아버지세요? 도윤이랑 많이 닮으셨는데. 재혁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다가 잠깐 봤을 뿐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도윤이는 정말 좋은 아이예요.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고요. 학부모의 말에 재혁은 뿌듯했지만 동시에 쓸쓸했습니다. 재혁은 그 자리를 떠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좋은 아버지가 있어요. 전 그걸 망친 죄인일 뿐입니다. 그 후로도 재혁은 몇 번 더 도윤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운동회, 졸업식, 항상 멀찌감치 서서 아들의 성장하는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죠. 누군가 물어보면 항상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좋은 아버지가 있어요. 또 다시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재혁은 여전히 그 작은 소도시에서 묵묵히 살아가고 있었죠. 이제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고 머리는 완전히 휘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예전보다 훨씬 평화로워 보였죠. 철수 아저씨,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함께 일하는 젊은 직원들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재혁은 이제 그 지역에서 가장 믿음직한 일꾼이 되어 있었거든요. 성실하고 남을 도우며 사는 모습에 모든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습니다. 어느 봄날 재혁은 우연히 지역 신문에서 놀라운 소식을 보게 되었습니다. 도윤이 전국기술대학 입학시험에서 장학생으로 합격했다는 기사였죠. 이제 18살이 된 도윤의 사진을 보니 정말 의젓한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도윤 군은 어려운 가정 환경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노력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는 기사를 읽으며 재혁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 때문에 진이가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얼마나 고생했을지 생각하니 죄송한 마음뿐이었거든요. 입학식 날이 되자 재혁은 견딜 수 없는 그리움에 다시 서울로 향했습니다. 대학 캠퍼스 뒤편에 숨어서 아들의 입학식을 지켜보고 싶었거든요. 18년 만에 보는 도윤의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새학기 오리엔테이션에서 도윤이 자기소개를 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도윤입니다. 저는 어머니와 외삼촌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기술자가 되겠습니다. 재혁은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다는 것이 자랑스러우면서도 그 성장 과정에 자신이 없었다는 것이 아쉬웠거든요.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도윤이 혼자 캠퍼스를 걸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재혁은 무의식 중에 몇 걸음 따라가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도윤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도윤은 재혁을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죠.
저기요, 혹시. 재혁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도윤이 다가와서 말을 걸었죠. 아저씨, 저를 찾고 계셨나요? 아까부터 계속 따라오시는 것 같은데. 재혁은 당황했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냥 길을 잘못 든 것 같아서요. 도윤은 재혁의 얼굴을 자세히 보더니 말했습니다. 아저씨,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혹시 우리 어머니 아세요? 재혁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어머니요? 누구신지. 제 어머니 이름은 서진이인데 시장에서 국밥집을 하세요. 도윤이 순진하게 말했습니다. 재혁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 앞에서 거짓말을 계속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진실을 말할 용기도 없었거든요. 죄송합니다. 다른 분과 헷갈렸나 봅니다. 재혁이 황급히 돌아서려 하자 도윤이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아저씨, 혹시 괜찮으시면 차 한 잔 드릴까요? 뭔가 슬퍼 보이세요. 재혁은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위로해 주려 하다니. 괜찮습니다. 가봐야 할 곳이 있어서요. 재혁이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나려 할 때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쪽지가 떨어졌습니다. 도윤이 그것을 주워서 불러 세웠죠. 아저씨, 이거 떨어뜨리셨어요. 재혁이 뒤돌아보니 도윤이 쪽지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 쪽지에는 재혁이 항상 가지고 다니던 글이 적혀 있었죠. 도윤아, 내가 커서 어떤 사람이 되든 늘 뒤에서 응원할게. 어떤 한 남자보다. 도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 글, 제 이름이 적혀 있는데요. 아저씨, 혹시. 재혁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달리듯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쪽지를 들여다봤습니다.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친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그날 밤 도윤은 집에 돌아가서 진이에게 그 일을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이상한 아저씨를 만났어요. 제 이름이 적힌 쪽지를 가지고 계셨는데 진이는 그 쪽지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필체를 보니 재혁의 글씨였거든요. 도윤아, 그 아저씨가 어떻게 생겼지? 도윤이 재혁의 모습을 자세히 설명하자 진이는 확신했습니다. 재혁이 아직도 도윤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었죠. 엄마, 그 아저씨가 누구예요? 왜 저를 아시는 것 같아요? 도윤이 궁금해하자 진이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아, 사실 그분은. 진이가 말을 망설이다가 이어갔습니다. 너의 생물학적 아버지야. 도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요? 그럼 제게 아버지가 있었던 건가요? 진이는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재혁과의 결혼, 배신, 이혼, 그리고 그 후의 일들까지. 하지만 엄마, 그분이 저를 이렇게 오랫동안 지켜봐 주셨다면. 도윤이 말하자 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윤아, 늦은 후회는 소용없어. 그 사람은 이미 우리 인생에서 지워진 사람이야. 하지만 도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엄마, 저는 그 아저씨를 다시 만나보고 싶어요. 적어도 왜 그렇게 살아오셨는지는 알고 싶어요. 진이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말했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늦게라도 사람이 된 것 같긴 해. 이제야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며칠 후 도윤은
그 대학 캠퍼스에서 재혁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재혁을 발견했죠. 아버지, 도윤이 불렀을 때 재혁은 놀라서 돌아봤습니다. 도윤아. 재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진짜로 만나요. 엄마한테서 모든 걸 들었어요. 도윤이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재혁은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아, 아빠가 정말 미안해. 아버지,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도윤의 따뜻한 말에 재혁은 드디어 진짜 아버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